저는 3차 토론이 코트 토론이었다. 코트. 예. 코트인데 이 코는 첫 번째 코끼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토론을 지켜보다가 이준석 후보 그 발언을 하잖아요. 코끼리를 키우십니까?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끼리가 반려동물로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2.8톤의 이 과일을 먹어치울 정도의 식성이면은 이건 코끼리가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톤이 나왔으니까 몸무게가 0.1톤인데 저는 이제 갑자기 몸무게 온데 코끼리에 비교하면 저는 피글렛이죠. 피글렛. 히포죠. 작은 이쁜 귀염둥이 하마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코끼리가 나와서 이거는 정말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이준석 후보의 코끼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사적 유용이죠.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코끼리를 키우십니까? 뭐 그전에는 뭐 초밥을 맛있게 먹으냐 그게 일종의 맛집이냐 맛집 리스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죠. 미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민법 212조에 의해서 한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트에서 그렇죠. 그 터죠. 이 트럼프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한미 관계가 나온 거죠. 네. 여기에 남북 관계,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일종의 북한의 송금이 됐다, 돈을 줬다 이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친중 관계, 양안 관계, 이 대만을 놓고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때 한국은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또 다음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 청렴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코끼리였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를 얘기하면서 이 국제 외교 관계를 이야기한 남북 관계 보면 이 지적이 저는 상당히 두드러졌던 토론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그렇죠. 권영국 후보에게 했던 질문 그 내용에서 어떤 특정 발언이 문제가 지금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 이제 쓰리 쿠션에서 예, 이제 전략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 그 이동호의 네. 과거에 이제 댓글을 조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댓글에서 좀 성적으로 상당히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글을 달았던 것이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또 어떻게 한 사진이 또 이게 공개가 돼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정도로 후보자에 대한 상당히 거친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 물론 이제 네거티브라는 것의 속성 중에 하나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번 대선을 보면은 후보들의 이 완벽한 검증조차도 잘 안 되는 그런 대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가 그냥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면 뭐 상관없다. 이제 그 후유증이 이제 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올지는 우리가 두고 지켜보고 그 감당해야 될 몫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되겠죠. 국민의 몫이 되겠죠. 왜 저지른 사람은 대체로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논란이 하도 커지니까 이준석 후보가 오늘 이제 여의도공원 도보 유세 중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사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거 틀림없고 지금까지 이제 1차, 2차에서요. 그다음에 그 전략이 잘 먹혔어요. 본인이 이제 1위 후보, 2위 후보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이제 뭐 메시지를 내놓는 것들 그리고 제1 전략이 잘 통했어요. 뭐냐 하면 두 번째 토론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요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루되게 하는 그 상황을 그러면서 이제 후보의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노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토론 같은데 감정 노출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를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토론에도 이제 같은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캠프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은 전략은 무엇이냐? 잘 준비해서 잘 대응한다가 아니라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TV토론에서 앞서 있는 후보 측에서는 있는 전략이에요. 말려들지 않는다. 대응하면 직접 답변하지 않고 네. 최대한 다른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비껴간다. 근데 이 전략인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친실하게 따른 거예요. 그 이준석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답변 잘 이제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질문을 하고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에게 주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를 아마 준비 단계에서는 카드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꺼내야지 저런 거 꺼내야지. 근데 네. 수위가 제일 높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뭐 이것까지 하면 좀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했을 텐데 워낙 그 전략이 안 먹혔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드 중에서 부담이 있고 리스크 있지만 가장 센 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내기를 네.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유권자의 절반 또 여성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이 토론이 열띤 토론보다도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더 쳐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성 정치인과 다른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포문을 열어서 한 건데 그것과 이제 좀 다른 거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유권자들한테는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지난번 대선 있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붙었을 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한 5%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대선이었거든요. 지난번 대선이 조사들이 막 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막판에 그 정말 며칠 안 남겨놓지 않고 여가부 폐지인가 어떤 여성 유권자들 자극하는 것들이 좀 이제 이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막판에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을 하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였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워낙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덜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측면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이제 20, 30대 남성이 많지만 네. 여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적극적인 투표 의지가 떨어져요. 그건 젊은 층이니까. 네. 그다음에 약간 중도적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네. 어디에 완전히 어느 진영에 락인되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투표 의지를 가뜩이나 낮은데 근데 그걸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 큰 틀에서는 예. 이제 뭐 도발적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효과를 보고자 하는 이제 의도는 있었을 텐데 그 의도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네. 전해지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명확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했다는 것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원인이 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댓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여성들의 어떤 성인권을 유린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겠죠. 다만 표현을 할 때 뭐 임의의 물건을 통해서 성폭력적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하는 표현을 썼다면 훨씬 나을 뻔했었어요. 그 부분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하지만 다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일파만파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을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과 그것이 원래 원초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인 것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돼야죠. 네. 그 사실 1, 2차 토론까지는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흐름으로 가는 듯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TV 토론에서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사실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혼자서 완주했을 때 득표율이 몇 프로일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자릿수 진입한 조사들 많이 이제 있는데 네, 최근에 10%, 11%. 네. 뭐 자체 조사에서는 더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는 10%, 11%, 뭐 그 12, 13, 14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만 쭉쭉 올라가는 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어요? 이재명 후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올라간 거잖아요. 더 떨어져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악재가 커져야 져야 사실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진입한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투표장에 안 나가게 되면 그 후보는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후보들은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모른무응답 빼고 다시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투표 적극성이 높은 후보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는 실제 득표율은 지금 두 자릿수 나오는 것보다 떨어질 걸 염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캠페인이 투표장에 꼭 나가달라 지지자들한테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야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 제일 많이 하고 투표 참여해달라 많이 하죠.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 그 지지층이 의지가 낮게 잡히거든요. 실제로 조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선거 비용 절반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는 10%가 됐을 때 의미 부여하고 물론 9.9와 10.1이 뭔 차이냐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이제 미디어에서 계속 그래도 두 자릿수를 얻었다. 네. 척박한 환경에서 하면서 의미 부여 계속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독자적으로 이후에 정치를 이제 확장해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는 10% 이상을 얻는 게 득표율, 최종 득표율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2007년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제3 후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3 후보. 예. 여론조사에서 한 10%, 11%, 12% 정도 나왔는데 최종 득표율에서 15%가 넘겼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지지층이었거든요. 당시 이명박
이명박 후보가 똑같이 중도 후보니 막 그랬어요 당시에 보수 후보지만 그러니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다 나가서 이제 실제 지지율보다 더 높게 득표를 밀어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득표율이라고 한 것은 투표한 사람들만에 놓고 그 안에서의 비중을 다시 살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반대인 거예요. 어르신들만큼 이 지지층들이 나가줄 것이냐. 왜냐하면 또 합리적 선택을 하잖아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네. 영향을 줄까 안 줄까를 뭐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남은 기간 네. 상당히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두 자릿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지금 안 나온다는 거 아니고 그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제- 지지율 지켜야 된다. 그 네네, 입장이시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준석 후보의 지금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은 단일화는 불발됐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죠? 저는 단일화가 불발되고 난 이후에는 또 이 연령대별로 투표의 이 방향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굳이 20대 30대는 이제 당락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소신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의 표현이 지나쳤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부분이지 이준석 후보가 성적 발언에 의한 폭력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위기감이 조성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언더독 이펙트예요.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라는 것이 상당히 이 약자가 오히려 수세에 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지지층들이 견고해지고 투표 적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이 코트, 네. 코끼리와 이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꼬집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표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의치 않을 내용인지 몰라도 고민을 하고 적어도 어떤 지도자라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감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곱씹어 보면 이준석 후보가 한 이야기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선거에서 중요한 게 언더독 이펙트죠. 저 사람 약자다. 응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직접 엉덩이를 들고 투표소로 향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12.5% 정도의 득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왜? 단일화가 불발되고 3자 구도로 간다면은 이준석 후보도 막판 표결집을 위한 또 운동을 계속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